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시리즈 20부에서는 면역치료, 항암의 새로운 활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부부터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부에서는 세포 독성항암제를, 11, 12, 13부에서는 표적항암제, 그리고 14부부터 19부까지는 면역항암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 영상 10개 중 면역항암제가 6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면역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 면역항암제가 가장 중요한 암치료법이란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암치료에는 여전히 세 종류의 항암제와 수술, 방사선 같은 치료법이 환자 상태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도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모든 환자에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독 면역항암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면역항암제가 항암제 중 가장 최근에 제한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것이라는 것은 이전 항암제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점도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므로 암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면역항암제는 다른 항암제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긍정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의약품은 몸에서 분해되고 배출되면 끝이지만은 면역항암제는 분해 배출되기 전 무기력하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비록 면역항암제 그 자체는 분해 배출되어도 활성화된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면역항암제의 또 다른 특성은 표적항암제보다 사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13부에서 표적항암제는 암의 다양성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즉, 표적 A의 변이가 생긴 환자에게는 표적치료제 A를 쓰고 표적 B 변이 환자는 표적치료제 B를 써야 하며 이를 바꾸어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변이 암세포와 B 변이 암세포 모두가 같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경우 표적치료제 A를 투여하면 A 변이 암세포는 모두 죽지만 B 변이 암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암이 재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런 변이 타입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면역항암제를 투여하여 면역 시스템이 일단 활성화되면 암세포 변이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면역항암제는 원발암과 전이암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18부에서 전이된 폐암 환자를 키트루다, 즉 펜브롤리주마브로 치료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간과 뇌로 전이되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키트루다 치료 후 완치된 사례를 14부에서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는 전이된 말기 환자에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면역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암세포 유전자 변이 타입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이 여부에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역항암제 치료로 재발 없는 장기 생존도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10부에서 세포 독성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탈모, 구토, 메스꺼움의 빈혈과 백혈구 감소입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는 세포 독성항암제와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투여로 면역 활성이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면역체계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 피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질환인데 환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암제의 부작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에 비하여 완화된 부작용에 높아진 장기 생존 가능성. 그렇다면 면역항암제는 더 이상 극복할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항암제도 분명 극복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생존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 강구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역항암제와 세포 독성항암제 치료 후 생존율이 변화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8부에서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치료 초기에는 면역항암제와 세포 독성항암제의 차이가 미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항암제의 우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단 이것이 나타나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적항암제는 어떨까요? 이것은 표적항암제와 세포 독성항암제 투여 후 생존율의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표적항암제 효과는 면역항암제와 아주 상반됩니다. 즉, 치료 초기에는 표적항암제 치료 효과가 세포 독성항암제보다 상당히 우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세포 독성항암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3부에서 설명했듯이 표적항암제 치료 후 나타나는 저항암의 재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치료 효과는 표적항암제처럼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이 효과가 면역항암제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시간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면역항암제로 가능하니 초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면역항암제에 보강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이상적인 항암제란 면역항암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요? 이 알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항암제의 병용 효과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면역항암제의 세포 독성이나 표적항암제를 병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방법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상적인 치료 효과에 근접하는 조합이 발굴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면역항암제의 긍정적 특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면역치료에는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구와 경제적 투자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는 21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